이걸 개발한 이유는 적의 핵 공격이 있었을 때 만약에 모든 정보가 하나의 컴퓨터에 집중돼 있거나 펜타곤에 다 있다거나 그러면은 거기 미사일이 하나 떨어지는 순간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동시다발적인 수많은 핵무기 공격에 우리가 대응할 거냐? 정보를 수많은 곳에 분산해서 쫙 퍼뜨려 놓고 이것들 사이를 다 연결을 해놔서 마치 그물망처럼 돼 있으면 찢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마치 만들어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핵무기의 공격에도 정보가 없어지지 않도록 구축된 그런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자신의 어떤 프라이빗한 정보가 거기 올라가는 순간 지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린 이야기들, 계정을 폐쇄하고 싹 없애도 그건 아마 영원히 남아있지 않을까요? 어딘가에는? 오늘 아까 두 분 인스타 올리셨잖아요. 우리 돈 쓰러 가자. 네. 그건 영원히 남을 거라는 얘기죠. 가장 상처를 주는 범죄들이 인터넷과 온라인 그리고 컴퓨터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어두운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인터넷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브라우저라고 부르죠. 브라우저. 브라우저의 얘는 뭐 크롬, 인터넷 프로로 이런 게 브라우저예요. 자, 이게 나오자마자 이걸로 돈을 버는 사이트가 만들어져요. 바로 진짜 1년도 안 돼서. 뭐가 만들어졌죠? 바로 플보이예요. 플보이. 그래서 그런 쪽부터 먼저 정말 빠르게 판단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될 거란 거를.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버는 돈의 50%가 포르노 산업이었대요. 그래서 플보이 그 사이트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최강의 보안을 자랑해서 근무했다 그러면 보안 업계에서는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놀라운 일인데 지금 사용하는 수많은 보안 기법들이 다 플보이에서 온 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워터마크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사진에다가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어떤 작은 신호를 심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제 만약에 플보이 사이트의 사진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내 적발이 거에다 되는 공개를 하면은 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파이더가 웹을 계속 다니면서 그 워터마크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마크가 딱 잡히면은 거기 이제 고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이라든가 다음에 배너를 클릭하면 클릭한 횟수를 돈 받고 이거 다 플보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몰랐던 사실이네요. 예. 뭐라 그럴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초기에 가장 널리 쓰인 것이 포르노 산업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기술의 혁명이나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다크웹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다크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서피스 웹, 우리가 그냥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웹사이트들이 서피스 웹이고, 표면적인 네, 그다음에 그 아래 딥웹. 딥웹. 거기는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이 찾을 수는 있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유료 웹들. 그 밑에 이제 다크 웹인데 그거는 특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만 식별이 가능한 건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다크웹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이제 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접속하는데 나를 숨기고 접속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제공하는 일종의 브라우저가 인 거예요. 그래서 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 나를 여기 접속시켜 주냐면은 뭐 루마니아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루마니아에서 뭐 중국에서 어디 뭐 칠레, 미국 그런 다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역으로 알아가려면 문제가 엄청 생겨서 힘들겠네요. 역으로 이게 어디서 왔지? 그러면은 저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지려면은 영장을 받아서 칠레에 가서 거기서부터 막히는구나. 칠레를 찾아도 또 중국에 제3자가 나를 알아내는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범죄에 활용이 많이 돼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거나 그럴 때 만들 수도 있겠죠. 검열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오히려 안 좋게 쓰는 분들이 더 많고 이게 인터넷에 어두우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최근에 큰 문제가 됐던 이제 웰컴 투 비디오 같이 포르노를 보고 싶은데 자기를 노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인가? 손정우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손정우가 영장 어떻게 1년 반 진짜 그거 밖에 안 형량 나오죠? 정말 납득이 저도 안 가더라고요. 왜 손정우가 그때 1년 6개밖에 안 받았나를
초범이라고 하면 네. 전과가 없는데 초범인데 실형을 하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는 되게 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손정우가 직접 아동 성착취물을 아동을 활용해서 촬영했다면 그건 훨씬 더 중하게 처벌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그냥 서비스만 해줬다고 생각했던 걸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그 인식이 좀 낮았던 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형이 1년 6개월밖에 안 나왔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그게 미국으로 갔으면은 형량이 엄청났을 거라고. 엄청났겠죠. 네. 그렇죠. 거기는 뭐 80몇 년, 100년 뭐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그거를 저쪽에서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네. 그 미국에서는 9개 범죄를 손정우한테 했는데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one of the worst forms of evil imaginable, and the unsealing of the U.S. indictment against its administrator, Jong-woo Son. 그 중에 6번까지는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광고, 판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다 처벌한 거예요. 형량은 너무 낮지만. 근데 딱 하나 안 한 게 자금 세탁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미국에. 그 죄 때문에 우리한테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손정우 부친이 우리도 이걸 수사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딱 해버리면 또 겹치니까. 예, 겹치니까 이제 범죄 인도 청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자기 아들을 고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사를 다 해서 기소까지를 해야만 범죄 인도 청구가 요건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범죄 인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거는 기각을 했죠.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목적이 범죄 예방과 억제라 하더라도 거기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제대로 처벌해야 억제가 되고 예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클릭으로 인해서 그 호기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 엄청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계몽과 처벌이 엄청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서 또 새롭게 파생되는 범죄의 양태가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저도 성에 관련된 그렇죠. 범죄가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그건 피해자한테 살인이거든요. 지울 수 없는 주원 글씨를 살인이라고 합니다. 남기는 거예요. 아, CCTV가 지금 이제 좋은 어떤 측면,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는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요즘에 IPTV가 되게 유행인데 집안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인터넷에 접속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집에서는 물론이고 집 밖에서도 우리 집 안에 어떤 장치들을 구동시킬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로봇 청소기가 저희 집에 있는데 그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그 카메라로 제가 집 밖에 있을 때에도 집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저희 집을 볼 수도 있거든요. IP 카메라 같은 게 해킹을 당한다면, 왜냐하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외부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은 그걸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킹 당하면 제3자가 할 수 그 있는데 서버를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나를 누군가 밤에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사생활이 새나간 경우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 CCTV가 누군가의 원격 조정으로 몰래 카메라로 돌변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집에 있는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보고 불법 촬영을 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4년 동안 260여 대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했고 민감한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찍어서 보관해왔습니다. 사실 이게 CCTV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걸 누가
사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오히려 거꾸로 범죄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쪽 범죄들이 갈수록 이제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보이스피싱도 있지만 이메일도 있잖아요. 이메일. 정말 스팸 메일을 누가 누르겠어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 존 포데스타라고 이제 그 힐러리 캠프의 가장 중요한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이메일 해킹을 당해요. 메일 주소를 보면은 진짜 구글이 보낸 것처럼 돼 있거든요. no reply, 뭐 account .google. 그래서 그걸 봐서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메일의 제목이 someone has your password. 그러니까 누군가 당신의 패스워드를 보안 경고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패스워드를 변경해라. 아래 링크를 누르는데 사실 그건 클릭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건 이메일로. 이걸 어떻게 다? 당연히 이 사람이 선거 참모의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함부로 안 누르죠. 그래서 그 힐러리 캠프에 있는 IT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포워드해요.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했더니 이거는 정상적인 메일인 것 같으니까 빨리 변경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메일이 다 해킹당한 거예요. 싹 다. 구글이 자동으로 이런 종류의 그 제목으로 오는 메일들은 스팸으로 넘겨요. 네. 알파벳 O가 나오는데 이 O가 다른 글자와는 다른 O예요. 무슨 부호 같은 걸 넣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폰트를 바꿔보면 이게 0 같기도 하고 O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O인데 이게 그 잡아내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의 숫자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서먼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교한 수법을 써서 그 필터를 통과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스캔들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광범위한 해킹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러시아가 개입된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Russia, if you're listening, I hope you're able to find the 30,000 emails that are missing. 또 그날이 되게 드라마틱한데 이제 10월 7일이에요. 근데 트럼프의 여러 성추문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언론에 터지자마자 1시간 뒤에 바로 이 포데스타의 이메일이 공개되기 시작해요. 힐러리 클린턴이 전에 러시아 기업에게 어떤 이권을 준 것 같은 정황이 보이는 이메일이 딱 공개가 돼요. 계속 어떤 식의 정책을 얘기해도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이메일 내용들을 뿌리고 중요한 시기마다 이메일이 턱턱턱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심지어 없는 거를 내놔도 없다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없다고 얘기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는 이걸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팀이 모였는데 결론은 대응 불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각으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힐러리 이메일 수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습니다. 열세를 보이던 트럼프 측은 기세를 몰아 맹공을 펼치며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That the Bureau explained this issue in question, whatever it is. Hillary has nobody to blame but herself for her mounting legal troubles. Her criminal action was willful. Himself directed the covert cyber attacks against our electoral system. Our goal continues to be to send a clear message to Russia not to do this to us. 하지만 공화당이 이미 상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러시아의 해킹에 대한 실질적인 응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이게 대선 패배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이 사건이. 이게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물론 정량화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정밀한. 최근에는 제 지인은 자녀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엄마 살려줘 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목소리. 그런 소리가 들으면 이제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원장 어떤 분도 즉시 6천만 원 정도 송금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법이 이제 점점 더 정교해져서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해킹과 결합하게 되면은 딥 페이크 기술이 있어요. 딥 페이크 기술. 딥 페이크.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를 이제 만들었던 알고리즘이 딥 러닝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딥을 따오고 페이크는 이제 속인다, 가짜 이런 거니까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그 페이크란 뜻이죠. 그래서 딥페이크 그 보이스를 이용해서 2019년에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 직원이 자신들과 거래하고 있던 독일의 신용회사가 있는데 전화 받았는데 목소리가 독일 그 사람 목소리야. 악센트도 그렇고 하니까 돈을 송금하라고. 그래서 22만 유로를 송금을 해요. 한 3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게 먹혔네? 하고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전화를. 근데 한 번 더 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해서 이 전화번호를 자세히 보니까 전화번호가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탄로 났던 건데 보낸 돈은 못 찾았죠.
그렇죠. 와, 이게 목소리까지 이제 변형하는 단계까지 왔네요. 얼굴을 못 따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뭐 막 욕을 한다거나.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So I think I could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Russia. 야, 무섭다. 딥페이크가 나오자 바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딥페이크 이제 포르노죠. 그렇죠. 또 역시. 예. 유명 배우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나오는 그 동영상 사람 얼굴에 갖다 이제 붙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 전에도. 근데 대개는 너무나 이 기술이 조악해요. 금방 티가 나는 정도였지만 여기에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쓰이자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단 먼저 그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요. 그 수많은 사진으로 그 이제 중요한 피처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이 다 끝난 그 인공지능에게 다음에 합성할 어떤 사람 몸 사진을 주면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말을 한다거나 얼굴을 약간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자체로 그냥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딥페이크 포르노가 처음 발견된 게 2017년 얼마 안 됐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연예인들의 나체 사진이 쏟아집니다. 20장에 5,000원. 보란 듯한 광고에 이런 사진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그 동영상의 96%가 음란물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이제 퍼져가고 있는데 불법 제작 유포자의 절반 이상이 10대라면서요? 절반이 넘는 정도가 아니라 그 10대가 70%, 20대가 20%, 그러니까 90%가 10대, 20대인데 가장 흥미로워하는 그런 주제에 이걸 사용하는 거죠. 주로 이제 범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들이죠. K-팝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피해자의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은 130만 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성폭력 특별법, 허위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에 해당되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제 이걸 만약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거나 그러면은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중한 죄인 거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걸로 봐서는 인물까지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가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좀 더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약간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다 느끼실 거예요. 아마 TV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이제 밝은 얘기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의 범죄자를 잡고 하는 또는 그 법을 집행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벌써 약간 뒤터져 있을 수 있고 방송이 나갈 때 또 바뀔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빨라요. 일단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봤더니 법률과 관련한 인공지능 이런 컨퍼런스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2019년 2년 전이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둔 바둑 시합처럼 이제 법률가들이 모여서 인공지능과 시합을 하는 그런 게 몇 번 있었대요. 3팀은 인공지능과 사람이 팀을 짜고 여기 9팀은 변호사 2명이 팀을 짜서 모두 12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1등부터 3등까지 이 3개가 모두 인공지능 인간 협업팀이에요. 변호사 2사람이 한 거는 이 안에 들지 못했어요. 3등 안에. AI가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 자문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AI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컴퓨터하고 법률은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인데 왜냐하면은 이 법률이라는 게 일단 빅데이터를 다루는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법조문과 수많은 판례들을 다루는 거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재판하고 이게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적으로 컴퓨터가 하도록 만들기 쉬운 분야라는 거예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재판 같은 경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약 불만이 있으면 2심으로 가면 되는데 2심은 인간 판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형사 재판은 안 되고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민사 재판을 하는 건데 중국이 되게 빠르게 이걸 하고 있어요. 중국 빨라요. 2017년부터 중국은 이미 인터넷 화상으로 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스크린상에는 여기 인공지능 판사, 원고, 피고가 떠서 여기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판결을 내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백만 건을 처리하는데 우리나라 처리 건수가 뭐 100만 언저리라 그러더라고요. 업무량이 많이 줄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따뜻한 마음으로 재판할 수도 없고 뭔가 사랑으로 재판할 수도 없고 그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거는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하는 게 핵심인데 이렇게 나오고 재판사 나오면 저렇게 나오는 게 그게 정의냐 하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 감정적인 요소나 가치 판단적인 요소가 그걸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판사한테 갔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리가 없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 다르다는 소리 안 나올 거고. 단점들은 좀 없어지는 면이 네, 있겠죠. 그런 면이 다 있죠. 이 소재가 모든 업계에 사실은 지금 법조계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 물리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 영화계 이게 달라요 이게? 이거 알고는 우리 밝은 얘기가 저희를 더 암울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직장 걱정하게 되네.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인공지능은 어쨌든 기존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기존의 데이터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다면 그런 편향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루다 챗봇. 챗봇이라 그래서 예, 우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은 편리함을 넘어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실제 메신저 대화 100억 번이 바탕이라 진짜 사람처럼 말투가 자연스럽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이게 이루다가 이제 발표가 됐고 불과 한 1, 2주일 만에 40만 명이 사용자가 생기고 해서 크게 이슈가 됐으나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된 건데 그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들을 한 것이 문제가 돼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나 되게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갖고 논 거죠 성적으로. 이루다를 성적으로 뭐 노예를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막. 물론 금지어로 책정돼 있지만 금지어를 피해서 하는 법. 그래서 성희롱적으로 악용되는 것들이 문제가 또 되고 그다음에 가끔씩 이루다가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 계속 그러면 얘가 막 하다가 갑자기 누구 계좌번호 뭐가 탁 나와요. 그러니까 계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이거 어떻게 학습했냐 그랬더니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얻은 건데 톡에서 우리가 애인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연애에 넘기면 당신의 애인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이거 이제 분석해주는 그런 앱이에요. 그렇게 취합한 정보를 썼는데 갑자기 그 사람과 연결된 주소가 나온다던가 알만한 사람은 알 정보들이 딸려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논란. 개발업체는 연애 운영 당시 이용자들에게 메신저 대화를 다른 서비스 개발에 쓸 수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데이터. 바치고 있죠 우리가. 이 챗봇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향을 그대로 갖고 가니까 특히 이게 미국에서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뿌리 깊은 그 편향이 들어있어서 인공지능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 판사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결국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판례로 이제 학습을 할 텐데 그 판례 안에 만약에 혐오가 들어있고 그동안에 인종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렇다면은 옛날에 이루어진 그런 판결들을 다시 반복할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기술을 누가 통제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결정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관여해서 이 기술이 정말 범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사기죄가 사기 범죄가 보면은 유독 조직적 범죄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려야 되는데 혼자서 말 한마디로 착오에 빠뜨리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물선 사기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물선? 네. 이걸 이제 지휘했던 사람은 이제 유승진이라고 전과 10범, 사기죄 전과 10범이고요. 2018년 7월 17일에 113년 만에 세계 최초로 보물선 돈스코이오를 이제 발견했다. 기억나요. 그리고 거기에 150조 상당의 금괴와 금화가 야,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온 얘기잖아요. 러일 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배에는 현재 가치로 15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화가 실려 있었다는 소문이 돌아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신일그룹이라는 회사가 그걸 찾아냈다, 이제 인양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고요. 이 기사에서 말하는 그 보물선은 돈스코이호라는 18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발틱 함대가 일본과 싸우려고 샌피터스부르크에서 출발해서 희망봉을 둘러서 아프리카 계속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와가지고 대한해협에서 조우를 해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발틱 함대가 집니다. 대패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울릉도 사람들이 러시아 그 선원들을 좀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그 주전자에 노스의 주전자에 황금을 가득 담아서 선원들이 주는 걸 받았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기 과정이 됐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도 이걸 인양을 해봐야겠다는 뭐 움직임도 있었고 IMF 때 탐사해서 인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스코이함 인양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내에선 도진 실업이 시도했습니다. 1999년에는 동건설이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 신일그룹이 발견을 했는데 인양비가 한 1,000억이 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처음에는 24조로 했다가 언제는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50조로 했다가 인양을 하면 150조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는 투자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150배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살 수 없고 싱가포르에 또 신일그룹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발행하는 전자화폐, 가상화폐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투자는. 가상화폐는 실제 가치 있는 자산과 연동이 안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진짜 보물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다 보상받을 수 있고 이거는 보통 가상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500억, 600억 정도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좀 뭔가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신일그룹은 그 법적으로 6월 1일 날 생겼거든요. 이 코인 판매는 이미 그 몇 달 전부터 이미 코인 팔고 있었고 다단계로 계속 코인을 팔고 있었고요. 소문을 내면서.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업체는 현재 가상화폐를 다단계 방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구매액과 매출에 따라 직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또 의심한 거는 싱가포르 그 신일그룹은 가보니까 그 주소지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로만 존재했던 거고요. 싱가포르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이 회사는 사무실도 계좌도 없이 전화로 개설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습니다. 아직까지 계좌도 개설되지 않은 그냥 서류만의 회사입니다. 납입 자본금은 1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800원에 불과했습니다. 사기를 쳐도 국내에서 해외로 돈을 들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송이 안 되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싱가포르에서 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거죠. 투자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국제거래소 대표 유모 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데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신일 골드코인은 제대로 된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단순 포인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돈을 팍 끌어 모았잖아요. 그 직후에 이제 보물선 인양을 항만청에 신청했는데 해수부에 거절당했어요. 왜냐면 보증금을 납부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신일그룹의 사업 목적이 그 보물선 탐사에서 침몰선 탐사로 바뀝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150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꿔버린 거죠. 예. 이미 사기를 치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발굴 과정을 신일그룹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는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막 했어요. 막 그 라이트로 탐사 과정을 수십 장의 사진으로 이제 게시해놨거든요. 아, 네, 정말 좀 색조를 다르게 해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 YTN 취재 결과 신일그룹은 당시 울릉도 해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왼쪽이 신일그룹의 홍보 영상, 오른쪽이 지난 2003년 해양과학기술원이 공개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게시한 사업 목적이 인형 뽑기 사업도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돈스코이호는 있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수심 300~400m는 사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여러 가지를 딱 해서 그러니까 피해액이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피해액은 사실 80억대. 80억. 예, 80억대인데 그건 이제 신고를 해서 수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확정된 거고요. 싱가포르에 계좌 이체된 금액은 500억, 600억, 뭐 80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믿고? 피해자들이 좀 특징적인 거는 피해자라고 손을 안 든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믿고 싶고 예. 그러면서도 자기는 지금 아직도 처벌받은 적 없어요. 지금 안 받았다고요? 예, 지금 저기 베트남에 있는 걸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도피 상태군요. 도피 상태인 거죠. 인터폴에 아마 수배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런 옛날에는 이렇게 대면 이렇게들 많이 이루어지는데 요즘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맨스 스캠. 네. 뭐죠? 네. 로맨스 스캠. 그 로맨스 스캠이 이제 로맨스 캠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로맨스가 이제 뭐 사랑, 연애, 스캠이 이제 신용 사기.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합성어인데 호감을 산 다음에 결국에 이제 재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요즘에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호감을 산 다음에 결국에 이제 재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요즘에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죠. 본 적도 없는 외국인들이 SNS로 친구 신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SNS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 파병 미군 등으로 속여 한국에서 만나자며 돈을 보내겠다고 한 뒤 관세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SNS를 통해 접근하는 낯선 외국인. 돈을 요구하면 사기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로맨스 스캠 되게 많아요. 저도 지금 막 와요. 페이스북이나 그런 메신저로 뭐 안녕 나는 너를 더 알고 싶어 이러면서 근데 기계 거들떠도 안 보지만 지금 안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저도 이제 가끔 이메일 오는데 영어로 와요. 그렇죠. 영어로 오는데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들이 생각 못한 게 있지. 영어를 못하는 놈이 메일을 받았던 거야. 아니 근데 좀 이제 은퇴하시고 그런 분이 영어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영어를 옛날에 배웠던 거 좀 써보고도 싶고 또 그런 심리도 그래서 계속 그 교감을 하는 거죠. 영어를 쓰면 또 오랜만에 쓰면은 또 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다가 우리 한번 만나자 아니면 심지어 결혼하자. 그럼 내가 글로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그 비행기 값을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피해를 당해도 그렇게 했다는 게 창피하고 자식들한테 창피하고 배우자도 있을 때도 많고. 최근에도 페이스북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 김 카스트로 혹시 아세요? 김 카스트로 너무 사기 같은 이름인데요. 아 근데 이름이 카스트로 김. 그 아이디 이름이 다 그래요. 하도 유명해서 아이디들이 다 카스트로 그래요. 김이고 그 여군 복장을 하고 유명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뻔한 스토리예요. 맨날 뭐 사귀고 싶다는 둥 그러니까 사용자들 가운데서는 드디어 저도 오늘 카스트로 김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그 김 카스트로한테 속아서 수십억 원을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 속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또 사기법이네요. 로맨스 스캠. 전 로맨스 스캠이란 말은 또 처음 들어요. 굉장히 디지털 범죄에 따라서 굉장히 범죄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강력 범죄, 특히 뭐 연쇄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줄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범죄가 사실은 바로 이 사이버 범죄예요. 2017년 대비 2020년이 무려 2배로 증가, 뭐 13만에서 뭐 한 27만 이런 식으로 이 분야는 정말 지금 폭발적으로 범죄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특히 여기 그 불법 콘텐츠 범죄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죠. 흔히들 그 N번방 텔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대화방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어 N번방이라 불렸는데 이 방들에선 주로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착취물이 오갔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이버 수사의 한 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N번방하고 박사방 이제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그래서 N번방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이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노출하는 느낌의 그런 사진들을 올리고 물론 자신의 개인 정보는 밝히지 않고 주로 특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여기 이 N번방의 주범인 이제 닉네임 갓갓 이제 문영욱이가 여성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사칭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해서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그 트위터를 해킹하거나 이제 단순히 그렇게 뭐 이건 일종의 피싱 같은 방법을 쓰는 건데요. 이제 뭐 일단 알아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뭐 너희 부모한테 얘기하겠다 아니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해서 사진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이걸 그냥 사진을 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죠. 피해자의 숫자를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데 대략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 그러고 그 중에 거의 60%가 넘게가 10대 예,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잔혹한 범죄였죠. 그 문영국은 2019년 8월쯤에 다른 사람한테 운영권을 넘기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엠번방이 2019년 9월에 이제 폐쇄가 되자 조주빈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이제 이 친구는 이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법을 쓰는데 뭐 조금 약간 다르다면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가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은 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사진을 보내주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끝없이 우린 절대 안 잡혀.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절대 안 잡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것까지도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왜 그랬냐면은 범죄가 이루어진 공간이 텔레그램이라는 곳이에요. 이 텔레그램은 이거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절대 외부에 넘기지 않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사용한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싶으나 국외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고요.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협조 안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걸 믿고서 이제 이 조주빈과 문영욱은 우린 절대 안 잡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2019년에 벌어진 이유도 지금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써서 돈을 다 주고받고 누군지를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조주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잡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제 이야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잡힌다. 그래도 잡을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그 사이버 수사대가 하는 일이죠. 어떻게 검거됐나요? 그 조주빈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벌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쓰는 한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약점이 항상 있죠. 결국은 이 암호화폐를 내가 현실에 사용하려면은 우리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폐를 바꿔주는 곳이 있다고요. 거래소죠, 거래소. 그렇죠. 국내 거래소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수상한 암호 그 화폐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A 씨가 있었는데 돈을 가져다가 어느 아파트에 소화전에 갖다 놓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추궁을 했더니 자기는 단지 부탁을 받고 배달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소화전에 있는 돈을 가져간 사람은 그러면 진범일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잠복 수사를 잠복 수사를 이제 하면서 진짜 복잡하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서 또 만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안 잡히려고 정말 이중삼중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받고서 이동할 때 길거리에서 서명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서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걸 보고서 따라가서 봤더니 조주빈하고 이게 써 있는 거야, 생년월일이. 물론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경찰은 이제 최초로 주범의 이름을 본 거죠. 조주빈. 자꾸 돈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인 것 같다, 아무래도. 결국 돈이 모이는 곳이 이 친구더라.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수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들어있는 사이트들도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녀석이 분명히 범인인 것 같다. 이제 증거가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주빈이 집을 나와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들어갈 때 검거를 했대요. 조주빈은 잡힌 거죠. 이런 식으로.
조주빈은 집을 들어가 보니까 현금으로 1억 3천만 원인가가 있었고 휴대폰이 있었대요. 몇 개가 있었대요. 9개인가 뭐. 그 중에 2개 정도가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락 걸려 있고 안 풀리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사이버 수사대의 2달 가까운 노력 끝에 결국은 이걸 풀어요. 그렇죠. 네. 일단 이게 풀리자 박사방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 동영상을 보고했던 범죄에 일조한 사람들이죠. 그 정보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조주빈이 지난 3월 붙잡힐 당시에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이 휴대전화 암호를 경찰이 2달 만에 풀어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박사방 유료 회원은 40여 명 정도가 특정됐는데 조주빈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로 유료 회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형욱은 또 어떻게 잡았나요? N번방. 그러니까 문형욱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웠는데 좀 뒤에 잡히거든요. 좀 뒤에 잡혔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검거되기 전에 둘이서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가 있대요. 조주빈이 먼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우리 돈을 주고받은 게 있어서 혹시 잡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근데 문형욱이 너는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문화상품권만 받은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건 내가 받아서 쓴 적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 줬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잡혀. 설사 나를 잡아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난 풀려날 거야. 뭐 이렇게까지 그 경찰을 막 능멸하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찾아봤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잡았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잡는 방법이 또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네요. 몇 가지 내용만 조금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형욱이 자기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해킹했나 이런 거 막 자랑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폰으로 어떻게 해킹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줬대요. 해킹하는 장면을. 근데 그때 살짝 자신의 핸드폰의 바탕화면이 보인 거예요. 살짝. 거기에는 내가 사용하는 앱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뻔한 앱이 나오면 소용없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앱이 몇 개 보이면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앱이 이제 널리 쓰이지 않는 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 업체에 협조를 요구해서 아이디를 다 받고 거기서 이제 이상 징후가 보이는 아이디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좁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썼던 수법 중에 하나래요. 방법 중에 하나예요. 2017년 사용한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 증거를 들이밀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쌓여 있고 증거가 있어 버틸 자신이 없다며 자신이 가까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주범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이용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전 국민적인 그때 요청도 있었고요. 일단 그 유료 회원 같은 경우, 박사방의 유료 회원 같은 경우는 많이 다 검거가 됐고요. 무료 회원들은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역시 그 사람들이 동조할 때 사용했던 자기 계정이 국내 뭐 포털 사이트의 계정이면은 다 수사 협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박사방의 무료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회원 수백 명의 신원을 추가로 20여 명을 특정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공범 14명을 체포해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조주빈은 42년형이 확정이 됐고 이 문형욱은 34년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못 미친 형을 받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 범죄 단체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인정을 한 첫 번째 사례거든요. 이 범죄 단체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과거의 방식에 뭐 우리가 조폭을 떠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 서로 얼굴 보지 않고 범죄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 판결에 되게 큰 의미예요. 이 사건 이후에 좀 많은 제도적 변화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흔히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떤 N번방 방지법이라는 개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N번방을 좀 방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을 좀 총합한 개정안을 이제 묶어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 촬영을 사실은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게 원래 범죄가 아니었어요.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런 불법 촬영을 시청, 소지 이런 행위도 다 이제 범죄로 딱 명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일지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연령이 과거 13세 미만에서 이제는 16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나 추행을 했을 경우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됩니다. 사이버 수사 얘기에서의 핵심은 저희가 언제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힌다는 거. 텔레그램 같은 거 쓰면은 안 잡히겠지,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범죄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모든 범죄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동범죄에 있어서 외국의 형량과 비교했을 때 너무 우리는 관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피의자는 나 외국으로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그 화제가 된 얘기가 있었어요. 손정호 사건이었나요? 네, 손정호. 네. 저 손정호 같은 경우도 그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만들고 34개국이 수사 공조를 했던 사안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범행을 저질러도 1심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1년 6개월 정도의 형밖에 받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손정호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를 좀 하라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죠. 공부를 산 게 안 보냈잖아요. 예. 저 결국에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했었고 이 손정호가 미국에 가서 아동 성착취물 한두 개만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42년이 조주빈이 너무 많다고 억울하다고 했지만 거기는 미국은 뭐 연한이 100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잖아요. 네. 그게 형을 가중하는 방식이 조금 우리랑 다른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사법부의 시각 자체가 우리보다는 더 좀 강하게 봤을 것 같아요. 사실 법률은 뒤따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처벌의 공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공백이 아주 시간이 길거나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바로 사적 복수 또는 사적 제재라고 생각을 해요. 사적 제재는 정해진 사법 체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또는 집단이 직접 처벌하거나 또는 처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흔히 아는 히어로들,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들도 사실은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하는 사적 제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사적 복수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생각 안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사실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많이 접하실 거예요. 어떤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SNS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글을 올리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써서 피해자와 가해자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응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신상털이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특성과 익명성이라는 무기가 결합돼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적 제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또 사적 제재로 논란된 사건이 있었죠. 네, 사실 엠번방이 이제 너무나 어떤 그 사회적인 충격과 사람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누군지, 이 범죄자들이 누군지 좀 궁금해했잖아요. 그런데 신상에 공개된 사람은 조주빈을 포함한 6명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그 가담자들은 공개되지 않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답함과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을 당시에 한 SNS 계정에서 그 신상 공개되지 않은 이 가담자들의 신상을 하나둘씩 올라오는 계정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고 알아보니 이 SNS 운영자는 조금 더 키워서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웹사이트가 바로 디지털 교도소라는 웹사이트였던 거예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살인 같은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생겨난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 90여 명의 이름과 사진, 혐의까지 자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껴
신상 공개로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개인이 개설한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걸 설립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 인터넷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온라인상에 박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 여론이 어땠나요? 그래서 댓글들이. 사실 당시의 어떤 분위기가 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놀랍게도 좀 반응이 뜨거웠었어요. 현대판 홍길동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법이 못하니까 이렇게 개인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식의 여론이 있었어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사실은 그 막 자경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되잖아요. 디지털 교도소도 그런 문제점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두 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사건이 대학생 하나가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로 아주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대학생 A씨의 사진이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건 7월 중순. 지인의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내 음란물과 합성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A씨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휴대전화 도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 측은 증거가 확실하다며 공개한 정보를 내리지 않았고 A씨는 지난 3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결국에 이 운영자가 검거되게 됩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이미 본인의 어떤 범죄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30대 남성 A씨는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생각 없습니까? 숨진 대학생한테 한 생각 없습니까? 그 비슷한 사이트가 또 있었다면서요? 이것과 함께 좀 거론됐던 사이트였는데 배드파더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하는 사람한테 양육비를 반드시 줘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법원에 판결을 받거나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육비를 이렇게 안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을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그 디지털 교도소와는 다르게 얼굴, 이름, 직업, 직장 이런 것들도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딱 그런 것만 공개를 하고 비방의 댓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운영의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운영 방식을 보면 일단 제보를 먼저 받죠. 법원의 어떤 공식적인 문서를 통한 양육비를 일단 확인을 해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에게도 연락을 먼저 했다고 해요. 우리가 곧 너를 신상 공개할 건데 먼저 좀 잘 해결해 볼 생각이 없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보가 왔는데 실제로 당신이 억울할 수도 있으니 지급했던 근거가 있으면은 보내보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먼저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결된 건이 930여 건에 달했다고 해요. 어떤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과정을 사실 무시한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결과를 보면 속은 시원하긴 하네요. 일단. 그렇죠. 네. 그럼 평가가 좀 달랐겠네요. 예, 그래서 이 단순 벌금으로 이제 끝내라는 식으로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하는데 법원에서 아니다 이건 한번 판단받아 봐야 한다 해서 그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무려 15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구씨 측 변호인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구씨 측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판결을 냈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난 줄은 잘 몰랐어요.
항소심에서는 또 바뀔 수도 있는. 네네.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이제 최근에 선고가 됐었고 항소심의 판결문을 좀 살펴보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어떤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은 맞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맞죠. 자세하게 신상 공개를 하는 방식 이게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그 인격권과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크다. 이런 취지로 유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근데 아주 경미하게 형량을 줬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거든요. 선고유예라는 거는 선고일로부터 2년 지나면 그냥 선고했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일단 첫 번째는 무죄 선고가 됐었고 두 번째는 유죄가 됐지만 경미하게 판단되었다면은 이런 거를 공적화시키는 방법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배드파더스 사건 이런 것들을 계기로 좀 바뀌게 되는 게 양육비 안 주면 출국 금지도 당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이제 박탈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는 매우 큰 영향을 준 겁니다. 그 자경은 확실히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2020년 초에 이제 엠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의 어떤 실태와 현황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화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주빈과 이제 그 성착취 영상물에 관여한 주범들의 조금 가려진 공범 하나가 있어요. 강모 씨라는 공범인데 강모 씨가 이 9년 동안 한 피해 여성을 스토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 스토킹 피해자를 제가 변호를 했던 사안인데 저는 이게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킹 피해 사건이에요. 사건은 2012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죠.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게 됐고 피해자, 그러니까 대상자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여성이었어요. 학생 때 이미 스토킹을 한 거예요? 이 가해자 학생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생활에 조금 적응 못하고 사회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이 가해자는 이 선생님한테 조금 의존하게 되고 그게 발전해서 집착하게 되고 스토킹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반을 조금 분리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좀 두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를 해버려요. 그런 성향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사람인지 대강 짐작은 아마 가실 거예요. 자퇴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협박 형식의 스토킹이 시작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쿼터카를 들고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을 협박한다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빨간색 펜으로 선생님의 주민번호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주민번호를 막 써놔요. 난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의 개인정보 내가 다 알고 있어. 가족 것까지. 또 선생님의 뭐 차량을 훼손하는 것도 있었고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기 때문에 더 누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사실 끔찍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행동을 해요. 근데 일단 그 피해자분의 가족의 신상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친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던 선생님의 자료 쳐보면 알 수 있었던 거죠. 조주빈의 공범 강 씨는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십 차례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다 구속됐고 그거 진짜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정보 알 수 있는 사람도 좀 제한해야 돼. 당연히 제한해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발단은 개인정보 유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흥신소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동기와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선생님이 결국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지만 사실은 이런 스토킹 행위의 어떤 개별적인 행위가 현행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로는 당연히 처벌이 되었거든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상습 협박이에요.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을 하게 되죠. 1년 2개월 동안. 이분이 고통받았던 기간은 1년 2개월의 형사리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좀 불공평한.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뤄졌고 협박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1년 2개월 동안 스토킹 행위가 중단이 되었을까? 아니에요. 구치소에서도 협박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아, 여기 있는 거? 여기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야. 난 반성하지 않아. 라는 취지로 선생님한테 또 협박 편지를 보내요. 선생님 얼마나 무섭겠어요. 심지어 그 교도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던 아이니 출소하면 당연히 또 협박이 이어졌겠죠. 출소하기 이틀 전에 이사도 가고요. 전화번호는 이미 수없이 바꿨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5개월이 되는 날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 이사간 집 우편함에 선생님의 바뀐 주민번호와 그리고 가족의 주민번호가 또 적어진 편지가 놓여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이건 어떻게 알았냐? 이것도 참 되게 놀라운 일인데 출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서 일을 하게 돼요. 이해가지 않으시죠? 이런 네. 전력이 있는 사람이 네. 또 네네.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또 그렇죠. 구청에 사실 우리 뭐 개인정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증명서 발급하고 이럴 때 주민번호, 이름 있으면 다 발급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접근 권한이 없어요. 네. 없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당시에 N번방 사건과 함께 좀 얘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공익근무 요원들에게 신상 정보를 받아서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죠. 공익요원에게 한 건당 15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강모 씨도 개인정보를 빼내 수차례 조주빈에게 건넸지만 6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건 복무기간이 남은 강 씨가 출소 9일 만에 구청 공익으로 배치돼 개인정보에 또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단 겁니다. 구청은 과거 강 씨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과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어떤 혐의로 갔다 왔는지 몰라도 1년 2개월 실형 갔다 오는 거는 되게 큰 거잖아요. 무슨 범죄든 간에. 근데 그 당시에 병무청에서도 사실 사과를 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정말 저희 납득하지 않지만 정가와 관련된 거는 너무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공받지 않는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는 예.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보호해줄 사람 보호, 이런 식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해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을. 그리고 조주빈 등과 함께 교류하면서 협박의 방식이나 이런 게 더 심해졌겠죠. 이 스토킹 가해자는 이 선생님의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조주빈에게 400만 원을 주면서 살인을 예비해요. 그러니까 좀 보복해달라. 아, 진짜 실행에 옮기려고. 살인 첨보를 첨부를 실제로 400만 원을 주고 하고 실제로 살인 예비죄로도 유죄를 받았어요. 아, 나는 죽이려고 한 목적은 없다. 그냥 뭐 보복을 해달라는 얘기지. 그게 죽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살인 예비죄도 인정이 됐고. 공범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피해자는 제자에게 긴 세월 스토킹을 당하다가 딸의 목숨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조주빈에게 A씨 딸의 살해를 청탁하고 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A씨의 연락처와 딸의 어린이집 주소 등을 넘겼습니다. 조주빈은 강 씨에게 A씨의 딸에게 독국물을 쓰겠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강 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기도 했고 어린 딸을 협박하는 문자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법 좋아. 나는 심신미약으로 3년만 살다 나오면 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또 다시 고소를 했고 이 N번방의 사건과 함께 이제 사건이 진행돼서 13년형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예요. 13년 뒤에 선생님한테는 13년도 그렇죠. 이 13년 뒤가 문제죠, 실제로는. 지금 나이가 20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N번방 관련된 피고인들은 다 20대 초중반. 선생님이 이 고소를 한 이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신상 공개를 좀 요구를 해요. 이 가해자 좀 신상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좀 모두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국민청원을 하고 그 국민청원에 51만 명이나 사실 동의를 했고 당시에는 되게 뜨거운 이슈였어요. 청원글은 게시 하루 만에 30만 명 가까이 동의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강 씨 신상 정보를 제발 공개해달라며 신상 공개가 안 된다면 그 다음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올리신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스토킹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고통과 끔찍함과 어떤 무력감을 잘 담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형을 살고 나와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저에겐 이름이 몇 개가 생길까요? 주차장에서 언제쯤이면 마음 편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이가 어려 부모가 옆에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섭죠. 이게 스토킹이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이 사건 한 번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 준다면 하루를 그냥 온전하게 보내기도 정말 어려운 게 스토킹 피해거든요. 공범 강모 씨는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된 건 아닌데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나 어플 이런 데 들어가시면 우리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 피해자분 변호를 하셨으니까 이 강 씨를 재판장에서 직접 보셨을 것 네네.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그렇게 특별한 인상을 주지 않아요. 네. 그냥 아휴 또 저런 애가 있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첫 재판에서 그 강모 씨를 처음 보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재판을 자기가 막 주도하려고 했었어요. 네, 자기 변호인도 있는데 자기가 먼저 막 얘기를 하고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하는 그 애티튜드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피고인들의 진심 어린 반성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신도 몰라요. 피고인 본인만 알아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만 법정에 와서는 그래도 반성하는 척하는 쇼는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쇼도 전혀 하지 않았던 상당히 특이한 사람. 최후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 되게 놀랐었어요. 이런 얘기를 이 나라는 발달 장애가 죄악이다. 따라서 저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살아오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제가 법적 생물학적 한국인이란 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나라 탓하는 거. 이게 그렇죠. 자기는 장애가 좀 있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날 돌보지 못했어. 그래서 난 우리나라가 싫어. 떠날 거야. 자기가 말도 안 되게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일반 사람이 되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나 저기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법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반성문도 제출. 네, 했죠. 그렇지만 판사가 이건 반성하는 게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억울하다는 취지에 이 사건을 위해서 나와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타인의 고통을 못 느끼는 예, 공감 능력 같은 게 전혀 제로인 거죠. 반성의 의미 이런 것들은 판결문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는 따끔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낸 반성문 때문이었는데요. 강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단 판사님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적 없으셔서 모를 것이다란 취지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강 씨가 범행 내용이 안 좋은데도 자꾸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다. 반성 태도를 알리고 싶다면 생각을 하고 쓰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제 스토킹 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런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뭐 형량도 강하게 처벌하기 중요하지만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되지 않는다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죠. 일단은 스토킹의 행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좀 처벌을 하는 게 목적인 법률이기는 해요. 아직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좀 충분한 피해 보호라든지 예방을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분명 아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계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좀 문제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법률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 처음 입법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사실 개정을 하는 거는 제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스토킹 범죄라는 게 아주 특성이 분명한 범죄거든요.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의 특성을 파악해서 끊임없이 법률이 따라가야 돼요. 법률이 절대 앞서갈 수는 없거든요. 네, 법률은 뒤따라가야 돼요. 계속 예, 계속 개정에 좀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걸 본인이 알았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또 많죠.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공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상대방의 동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상대방이 나 그만해, 나 싫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나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라고 했으면은 더 이상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럼 많은 일들이 해결돼요, 정말로. 내가 부릴 수 있는 자유는 상대의 코끝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현피란 말 아세요? 현피 알죠? 현실 PK. PK라 그러나요? 네, 현실 PK 아니에요, 현피. 현피 뜬다. 게임하다가 현실에서 만나가지고 맞짱 뜨는. 근데 그 P가 PK인가요? 현실 PK 아닌가요? 저도 현실 맞죠? PK로 네, 현실 알고 PK. PK 페널티킥? PK. 아. 네. 플레이어 킬. 네. 그래서 뭐 가서 직접 만나서 하는 걸 현피라 그러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만나. 네. 강남역 현피 뜬다. 나와라. 제가 아는 단어는 훨씬 현피 범죄가 많이 있었지. 몇 년 전부터. PK는 몰랐지. 저거 많은 척을 하지 말고 나는 페널티킥인 줄 알았지. 저도 페널티킥인 줄 알았어요. 저도 페널티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쪽 라인은 페널티킥.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게임 속에서만 싸워야 되는데 네. 게임 속의 싸움이 현실까지 이제 옮겨 붙어서 현실에서 만나서 막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가상 세계에서만 일이 벌어진다면 아직은 우리가 범죄라고 보기가 쉽진 않을 텐데 현실로 그 문제가 나오면은 범죄가 될 확률이 이제 커지는 거죠. 실제로 모바일 게임 현피 살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2021년 3월인데요. 게임을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듣기엔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건의 가해자는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가해자인 사람이 흉기를 숨긴 상태로 만나게 되고요. 만나서도 서로 막 이제 막 언쟁을 높이고 이러다가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경기 양평에 사는 A 씨는 누군가를 만난다며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대전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며칠 동안 온라인 채팅을 통해 계속 다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비는 온라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온라인 상대를 직접 만나 싸움을 하는 이른바 현피로 이어진 겁니다. 사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통은 알기가 어려우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좀 황당한 거는 이 현피를 뜨는 이 사건조차도 인터넷에서는 하나의 소비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이 돼서 이걸 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다른 사람들 막 몰려가서 막 찾아보고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게임 같은 것에 너무 중독이 돼서 일어날 수 있었던 아주 끔찍한 사고 중에 하나가, 게임에 중독된 이제 부부가 영화를 방치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9년 이제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원에 사는 김모 씨 부부는 상습적으로 집 근처 PC방에서 하루 12시간씩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게임에 빠져 살면서 갓 태어난 아기에겐 하루 한 번만 분유를 먹였습니다. 결국 아기는 생후 3개월째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드러난 사망 원인은 영양 결핍이었습니다. 이 부부한테 태어난 이 아이는 몸무게가 2.15k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를. 사실 100cc에서 적어도 한 160cc 정도를 하루에 6번 정도 우유를 이제 줘야 되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하루 한 번 20cc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영양해저로 죽어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때 했던 게임이 가상의 소녀를 키우는 그런 게임이에요. 실제 자기 아이는 지금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게임 속에 소녀를 키우는 것에는 몰두를 하고 있었던 거죠. 부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돼요. 신생아의 방치는 거의 살인과도 같은 건데. 집행유예 3년이면 그냥 내보낸다는 얘기인데. 이들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 판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를 들다 보니 게임에서 주로 벌어진 범죄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게임이 곧장 범죄로 연결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뭐 알쓸범죄 매주 본다고 범죄자의 성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오해인 거죠, 사실. 게임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너무 많이 몰두를 해서 게임 속의 일을 현실과 혼동을 한다거나 또는 게임 속의 일이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가상현실과 관련된 범죄가 지금보다 더 수준이 깊어질 확률이 크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요즘 아마 종종 언론에서 나오는 바로 메타버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대충 메타버스는 이런 걸 거다라고 이제 알고는 계실 거예요. 하나의 어떤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마치 실제와 같이 내가 그 가상의 세상에서 사는 건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짓기도 하고 돈이 벌리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지금은 뭐 충분치는 않겠지만 미래에는 그 안에 완전히 실생활과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라는 메타버스가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누적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가 2억 몇 명이었거든요. 최근에 3억. 물론 이제 넘었나요? 3억 명이 지금 상시로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누적 가입이니까 뭐 액티브 유저가 지금 한 달에 한 2천만 정도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메타버스에 가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할 때 10대. 7세에서 12세까지가 50%,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렇고요. 18세까지가 또 한 20%, 그러니까 한 7, 80%는 10대예요, 10대. 근데 메타버스를 정말 어린 때 접하는 건 저는 좀 우려하고는 있어요.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텔레비전 시청을 권하지 않잖아요. 다른 어떤 감각들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 어떤 현실 세계에 대한 이미지 같은 거를 확실히 갖지 못했을 때 거기에 빠져드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저는 좀 그런 생각해요.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가 처음에 반응은 언제나 열광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범죄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충분히 아직도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가상현실, 특히 메타버스 같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단 1차적인 범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아바타가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그거 뭐 그 안에 가상현실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바타가 성추행 당하면 어떨까요? 아니 몰입했다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사는 사람이라면 나한테는 현실보다 이 가상의 세계가 더 중요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나한테 가해지는 나의 아바타한테 가해지는 그런 물리적 폭력 그것은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법으로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례가 있었어요. 거의 최초의 온라인 멀티 유저 게임이 1993년 정도에 나왔는데요. 머드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먼 옛날이죠. 게임이라 그래봤자 글자밖에 안 나와요. 당신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을 어떻게 할까요? 1. 칼로 찌른다. 2. 발로 밟는다. 무시하고 지나간다. 뭐 이런 게임이에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실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실제 이 게임, 머드 게임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공격하게 돼요. 성적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상대한테 너무나 큰 상처였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진정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성적 공격을 했던 그 사람이 유저에서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 사람들이 이걸 놓고서 많은 논쟁을 벌여요. 아니 그래봤자 게임 속의 캐릭터인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정도까지 그 벌을 주는 게 맞나? 뭐 이런 논쟁이 그때 한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혼자 하는 게임에서는 윤리적 문제가 없나? 예를 들어 혼자 하는 게임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총을 들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샷건으로 쏴 죽이거나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자 그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만약 당신이 하는 그 게임에서 사람과 똑같이 생긴 대상을 고문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 나 혼자 하는 게임인데 거기서 소아성애를 하는 건 괜찮을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멈칫한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은 뭐 사이버 공간에서야 맨날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서화성애는 게임으로도 하면 안 되지. 심지어는 범죄일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 확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미 벌써 메타버스 안에서 보내고 있고요. 자신의 감정을 주는, 몰입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서 범죄가 벌어진다면 실제 아바타를 다른 아바타가 스토킹을 한다거나 성추행을 한다거나 이 문제는 지금 어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얘기 자체를 하질 않아요. 실제로 이제 올해 22년 1월에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서로 이제 말도 트고 재밌게 지내고 그러는데 사실 그 친구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접근을 해서 친한 관계가 되고 뭐 아이템 같은 걸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막 해주고. 11살 양은 메타버스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나이를 비밀로 하자며 놀자고 했고 본인 신용카드로 아이템도 사줬습니다. 친해진 두 사람은 서로를 공주님과 왕자님으로 불렀는데 이 남성은 결혼 서약서를 요구했습니다. 남성이 요구한 서약서엔 김양이 19살이 되면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서로가 각자의 소유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은 김양에게 헝클어진 머리와 입 벌린 사진, 뽀뽀 사진 등을 달라며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미국에 체류 중인 38살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11살 여자아이는 이 그 30대 중반의 그 남성과 가상 연인이 되었던 거예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야, 너 나랑 결혼하자, 뭐 그래 말 놓자, 뭐 이러다가 점점점 이제 이 여자아이에게 숙녀로 보인다. 내가 존댓말을 쓸 때면 흥분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결국은 연락처도 주게 되고 사진도 보내주고 뭐 결혼 서약서도 써주고 부모는 경찰에 지금 신고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이것은 이미 그 나이 어린 세대에서는 대규모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어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가상의 세계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넣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한다면은 거기서 상처받고 이 아이가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의 일을 현실로 갖고 와서 현피를 뜰 수도 있는 거고.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난 성범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신체 접촉이 있어야지 일단 성폭력 범죄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히 높죠. 특히 16세 미만 아동이 대상자였다고 한다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칼로 찌르는가, 성폭행을 하는가, 그게 과연 죄가 되는가 이전에 칸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윤리적 의무는 인격체에 한다. 그러나 비인격체한테도 간접적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그것은 그 행위가 윤리적 이제 인격체한테도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형벌보다도 이것에 있었던 인간의 인격체에 대한 윤리적 교육을 먼저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어린애들한테도. 그게 사물이 됐든 생명체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현실 세계가 됐든 어떤 행위로도 파괴적 행위나 폭력적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교육이나 보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꾸 범죄를 얘기하니까 이 자체가 너무 무서운 세계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직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은 도대체 저게 무슨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종류의 기술이 우리의 경험이 맞다면 언제나 범죄에 이용이 되어 왔거든요. 특히나 이와 같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은 언제나 거의 100% 범죄에 이용이 되어 왔어요. 아직 좀 빠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빠른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철저하게 좀 대응책 그리고 제가 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